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과학계의 가장 핫한 이슈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 탐사가 아주 핫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47년 만에 달 탐사에 재도전한 러시아 그리고 인도가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달 탐사에 대한 이슈가 거세지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달 탐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왜 달일까요? 사실 태양계에는 태양도 있고 화성도 있고 탐사할 게 이렇게나 많은데 왜 다들 달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 못해요. 왜요?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달이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기 달이 떠 있었구나. 여러 국가들이 달 탐사를 위해서 정말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물질들이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이런 부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달 하면은 상상 속의 세계, 꿈나라,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랐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게 달이지만 맞아요.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달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문연구원에서 달과학하고 있는 정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민섭 박사와 함께 태양계 연구 또 달 탐사 일하고 있는 심채경입니다. 와. 우리 정민섭, 심채경 박사님과 함께 달나라로 한번 떠나볼까요? 출발! 예, 달 탐사하면 미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만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판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일본, 인도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달과학 분야가 국가와 국가들이 하는 수행이 아니라 민간에서 많이 하는 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차. 달이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크기나 이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우주 탐사를 실험하기 위한,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천체예요. 그래서 많은 탐사를 하고 싶어 하는 민간 업체나 아니면 국가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우주 탐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동일한 무게 1kg을 우주에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10만 불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한 1,000불 이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1kg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지니까 민간 업체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자원 쪽이 궁금해요. 저희가 달에서 많은 자원을 캐오려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물 얼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부근에 착륙을 했는데요. 달의 남극에 가면 계속 그림자가 많이 져 있는 지역이 있고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물 얼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물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다들 달의 남극에 좀 가서 물 얼음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확인을 한 건 아니고 네, 달에 얼음이 있다는 게 얼음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토양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토에서 흙을 채취해서
거기서 물을 분리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아, 물을 발견하면 이제 많은 게 가능해질 텐데 그러면 물 이외에도 달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구에서 희토류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 희토류 물질들이 뭐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이런 부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그걸 얻기는 조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달에 가면 광물의 형태로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다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 표면에서 희토류를 어떻게든 채취해 올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원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헬륨-3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 것 같은데. 맞아요.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을 할 때 연료를 쓸 수 있는 원소라고 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할 때 가장 문제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도 좋고 또 폐기물이 별로 없으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런 이유로 헬륨-3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기술이 아직 완전히 확보돼 있진 않아요. 어떻게 헬륨-3를 핵융합 발전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그 기술도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리가 달 하면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하늘의 별을 부르는 명칭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항성, 소행성도 맞아요.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별은 보통 천문학자들은 항성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낸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네. 뜻하는데 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하면 뭐 적외선이나 전파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핵융합을 통해서 가시광 이상의 빛을 내는 걸 천체를 얘기하는데요. 그 외에는 행성과 소행성 그리고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항성은 태양뿐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하는 우리 8개 행성이 있잖아요. 지구도 행성. 네, 지구도 행성이죠. 이렇게 8개 행성이 지금 알려져 있고 이 8개 행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궤도에서 그 하나가 제일 큰 천체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나 그런 해성 같은 것들도 항성 주변을 도는데 궤도 안에서 다른 천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행성으로 분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이제 빠지고 이제 외소행성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 주변을 도는 애를 우리는 위성이라고 위성. 부르고 예. 그래서 지구를 도는 위성인 달을 달. 우리가 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는 운석이 이제 행성에 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서 잡히기도 하고 또 부딪혀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달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도 따로 생겼던 천체가 지구 주위를 지나갈 때 우연히 포획되었다고 보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달과 지구의 성분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생긴 건 아닐까? 처음에 태양계가 생길 때 지구도 생기고 그 옆에서 달도 자연스럽게 생겼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같이 생겼다고 하기에는 또 조금 성분이 달라요. 서로 구성 성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비슷한가 이걸 가지고 그 두 가지 가설을 다 기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유력하게 믿고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지금의 화성 크기 정도 되는 어떤 작은 행성이 지구를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했을 때 그 파편들이 지구 근처로 다 흩어져 있다가 지구 근처 궤도에서 이 파편들이 다시 모여서 뭉쳐진 게 달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구와 비슷한 성분이지만 충돌체가 있었고 충돌의 영향으로 조금 성분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충돌설이어서 요즘에는 그거를 가장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정 박사님, 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달만의 어떤 개성 이런 건 뭐가 있어요? 달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달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걸 그냥 평균적인 다른 위성들과 비교하면 특별히 없는데 이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유일무이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성, 화성, 금성들. 이 주변에는 사실 달처럼 이렇게 큰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보통 위성이 모행성의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 이하의 질량비를 가집니다. 근데 달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신 박사님 얘기하신 달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달만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달은 특이하게도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많이 대비되는 천체예요. 근데 달의- 우리는 지금 앞면만 예, 우리는 앞면만 보고 보는 있죠. 거죠. 근데 앞면에는 우리가 달을 봤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는 바다 지역이 주로 많이 있고 네. 뒷면에는 고원이라고 하는 산악 지역이 주로 있는데요. 이게 달은 특별히 더 심하게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천체들도 일부 비대칭을 가지고 있지만 네. 달처럼 이렇게 비대칭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유독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그것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많이 알려진 사실은 그 달의 구성 성분 중에 뭐 알루미늄 같은 이렇게 방사성 물질들이 반응을 하면서 지구 쪽으로 많이 모여서 마그마 활동을 했다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게 달도 이제 낮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300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가지니까요. 낮에는 한 120도에서 뭐 130도 이 정도 되고 밤에는 영하 한 150도에서 200도 가까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 박사님, 그런데 달을 보면요. 어떨 때는 거의 막 하얗게 보이다가 맞아. 어떨 때는 주황색, 뭐 붉은색에 가깝게도 오. 보이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달의 색깔이 스스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달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태양을 반사해서 하얗게 빛나는 상태인데요. 지구에는 대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랑 거의 해가 질 무렵이어서 노을이 질 때 이럴 때 태양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태양이 뭐 붉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에서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색깔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느냐, 또 날씨가 어떻느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달과 지구 대기와 태양과 이 삼박자가 잘 조화롭게 변화하니까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의 색깔이 변하는 거에서도 태양, 달, 지구 이 세 개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니 알면 알수록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달토끼 아니야? 달토끼야, 어디가? 그렇게 달 해서 어떻게 달을 알겠어요. 답답하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낮에도 달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낮에요? 달이 안 보이는데요? 있어요. 한국천문연구원에 가면 달을 볼 수 있다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내가 사는 달이 이렇게 한눈에 보인다고? 와, 여긴 내가 점프 연습하는 분화구인데 여긴 내가 바가지 있는 데잖아. 여긴 내가 당근 라떼 먹는 곳이고. 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달에서 온 달토끼인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구인들한테 달을 좀 소개해 주려 왔어요. 네. 여기가 딱 맞는 곳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여기는 우리 다누리호가 촬영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 다누리호면 네. 그 달 궤도 탐사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지금도 다누리호가 달 주변을 계속 돌고 있으면서 잘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제가 달에서 보던 지역들이 다 보이는데요. 여기가 고요의 바다네. 그럼 우리 집은 이쯤 되겠고, 여기는 옆 동네 평온의 바다. 아, 여기 비의 바다 자주 갔었는데. 맞죠, 박사님? 아,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달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 달의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서 달의 여러 지역을 조각조각 내서 상세하게 관측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붙여서 전체 지도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이게 다누리호에 탑재되어져 있는 평광 카메라라는 건데요. 오, 이 뿔처럼 생긴 게 카메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다누리호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또 아래쪽이 달 표면이라고 하면 달 표면은 이제 계속
자전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형이 변하겠죠. 관측되어진 지역들을 계속 이렇게 합치면 나중에 모자이크 영상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럼 다누리호에서는 편광 카메라를 왜 쓰는 거예요? 네. 우주 공간에는 조그만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조그만한 운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달 표면을 계속 때리면 표면 입자들이 좀 작은 크기로 부서지게 되죠. 편광이 많이 된 지역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좀 입자 크기가 좀 크구나. 그리고 또 거의 편광 정보가 없이 우리한테 오는 지역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여기는 아주 고운 모래 아니면 고운 파우더, 가루로 만들어진 지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종류의 편광 카메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으로 달에 가는 겁니다. 우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다누리에는 그럼 편광 카메라 말고 또 다른 게 탑재돼 있나요? 네. 항우연에서 만든 루티라는 카메라는 한 2m, 3m 정도 되는 해상도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장을 재는 장비가 있고 감마선 측정기라고 해서 광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감마선을 관측해서 달 표면에 어떤 원소들이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관측하는 정보를 주는 KGRS라는 탑재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사에서 보내온 섀도우 캠이라는 카메라인데 섀도우 캠이라는 카메라는 달 극지역에 물이 있는 지역을 탐색하는 데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달을 한 바퀴씩 돌면서 사진을 찍는 거면 달의 뒷면도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 궤도선에 편광 카메라가 들어있는 것도 최초이긴 하지만 달의 뒷면을 편광 카메라로 찍은 것도 당연히 최초이죠. 달의 뒷면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되게 소설에 나올 법한 이름들 같지 않아요? 많이 나와요. 네. 달을 넘어 우주까지 멀리 날아갈 대한민국, 그리고 그 기반이 될 첨단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을 저 달토끼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매번 멀리 밤하늘에 떠 있는 달만 보다가 우리 다누리호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까 왠지 달과 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이 편광 카메라 덕분에 달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좀 달을 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성급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지구와 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지구와 달, 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만약에 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게요. 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달이 없어지는 거를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요. 네. 우리에겐 항상 달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밀물, 썰물이 없어질 것이다입니다. 밀물, 썰물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오는 건데요. 지구의 암석이나 지각이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당겨지는 힘이 좀 느껴진다고 해도 그렇게 뜯어지진 않아요. 네. 그런데 지구에는 바다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물은 좀 액체니까 쉽게 잡아당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지각은 조금 덜 움직이지만 물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달과 태양의 위치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생겼다가 썰물이 되었다가 하는 시간이 계속 변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건데요. 네. 만약에 달이 없어지면 밀물, 썰물도 없어지고 바다가 그대로 있겠죠. 갯벌도 없어지고 굉장히 해양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갯벌이 없어질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그럼 저희가 좋아하는 조개랑 이런 것도 다 못 먹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도는 공전 또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이 없으면 이 작용도 없어지겠네요. 공전 자전 자체에서는 이제 지구가 받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텐데요. 지구가 받는 영향이라고 하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달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 화성이나 뭐 금성들은 지구보다 더 자주 이 극 방향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 작용이 급격하게 자주 일어나면 생물들이 진화를 할 때 겪는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생물 진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31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하늘을 많이 올려다 보셨을 겁니다. 올해 가장 큰 달이 떴는데 저도 직접 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날은 달이 좀 작게도 보이고 어떤 날은 좀 크게도 보이고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달이 크기가 작게 보이거나 크게 보이는 거는 실제 거리가 달라져서 그럴 건데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평균 3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달이 지구를 돌 때 동그랗게 원으로 완벽하게 도는 건 아니고요. 약간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가까워졌다가 조금 멀어졌다가 이 거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하는 차이가 한 2만에서 3만 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멀어져 보이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연중 가장 가까워질 때, 뭐 이럴 때를 이제 슈퍼문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특별히 좀 달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날이 있죠. 박사님, 제가 듣기로 슈퍼문이 뜨면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슈퍼문이 뜨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주잖아요. 네. 예, 아까 그 조수간만의 차이를 얘기했는데요. 슈퍼문이 뜬다는 것은 달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앞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서서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패턴을 잘 관찰하셔서 적절히 대비하고 계십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다누리호에 탑재된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에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편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왜 편광 카메라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가 우리한테 올 때 위아래 혹은 좌우 혹은 대각선으로 진동하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빛이 태양에서 올 때에는 무작위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편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아래 그리고 좌우 대각선으로 진동하고 오는 빛을 우리는 혹은 수직 편광되어 있다, 수평 편광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빛들이 오는 방향을 구별해서 보는 게 편광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어딘가에 닿아서 반사될 때에는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더 많이 반사되게 됩니다. 물수제비에 빗대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물표면에 물수제비를 뜰 때 물표면에 납작한 돌을 모양을 수평 방향으로 놓고 던지면 돌이 더 잘 튕겨져 나옵니다.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돌이 납작한 방향이 빛이 진동하는 방향입니다. 이 빛이 반사되는 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잘 반사가 되는데요.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볼록 튀어나온 물방울에서 대각선 모양으로 보이는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물 표면의 수평인 방향이 저 대각선 방향의 노란색 화살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빛이 더 잘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달 토양에서 반사된 빛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아주 판판한 돌들이 놓여 있는 면을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빛이 이 면에 반사돼서 돌아올 때에는 저 돌 표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이 우리한테 더 잘 반사돼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편광이 잘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어떨까요?
아까보다는 덜 평평하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보다는 평광이 덜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떨까요? 이 그림에서는 아까 전에 큰 돌들보다 더 작은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면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광되는 정도는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었던 아주 평평한 면에 비해서는 무평광된 방향으로 우리가 빛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달 표면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달궤도 광시야 평광 카메라가 관측할 때 아주 멀리서 높은 표면에서 관측하는 반사 빛이 평광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달 표면의 상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 용암이 녹았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큰 크레이터가 만들어져서 큰 돌멩이들이 튀어나온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카메라를 찍어서 우리가 높은 해상도로 작은 알갱이를 구별하려고 한다면 수 센티미터 크기의 관측 해상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시야 평광 카메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편광 카메라 효과, 사진으로 표면 토양의 상태 정보까지 알 수 있다니까 정말 과학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저희가 평광 카메라로 저는 꼭 찍어봤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달 표면을 보면은 진짠진 모르겠는데 토끼가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뭔지 아시죠? 그 저희가 옥토끼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정말로 촬영을 해봤을 때 토끼 구조가 있는 것인가, 뭔가 과학적인 현상 때문에 발견이 된 것인가, 혹은 단지 나의 상상력일 뿐이었는가, 이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토끼 얘기? 네, 달의 옥토끼를 떠올리잖아요. 네. 이런 개념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오. 그래서 중국이 달에 보낸 로버 이름이 옥토끼라는 뜻을 가진 위투였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에 있는 무늬를 보고 상상한 건데요. 달에 보면 어둡고 밝은 무늬가 있어요. 이 어두운 무늬를 과학자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실제 바다는 아니고 한때 용암의 바다였던, 마그마의 바다였던 곳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처럼 어두운 색깔이에요. 마그마의 흔적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들이 바다가 되어 있고 그 바다들이 합쳐져서 무언가 무늬를 이루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토끼 모양이라고 봤고요.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개 모양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물 깃는 여인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각자 나름의 상상력을 붙여서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예부터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히나 우리 민족이 달의 움직임에 따른 음력 또 절기로 나를 헤아렸는데 그게 거기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음력과 절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과거에 사용되었었던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달력, 음력이고 음력, 예. 그리고 과거에 계절을 나타내는 게 절기였으니까 그 두 개가 동일 시대에서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태양을 기준으로 주기로 해서 만들어진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잘 맞고 근데 음력은 달이 한 번 차고 지는데 28일이 주기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하면은 1년이 36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날짜가 계속 빕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이제 태양력인데 그 차이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고 음력과 절기의 차이는 결국에는 달을 기준으로 하느냐 태양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니죠.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메타 우주 시대의 달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달 탐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달 탐사의 역사, 신 박사님, 시작이 언제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달을 봐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관찰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건 17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레이라는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달을 보고 달의 지형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 천문학에 들어서 달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나 그건 이제 멀리서 보는 관찰이잖아요. 실제로 탐사를 하게 된 것은 세계대전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미사일을 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 기술을 조금 변형시키면 앞에 무기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안에다 넣고 쏘아 올리면 또 이건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우주 탐사의 기술이 사실은 전쟁에서 얻은 지식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주 탐사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냉전 시대에는 우주라는 테마로 서로 경쟁하면서 좀 서로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과 소련. 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련이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달 탐사를 얘기하자면 1959년에 소련이 루나 2호라는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루나 3호를 또 보내서 달 뒷면을 지나가는 탐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달 뒷면의 사진을 또 인류 최초로 얻어서 지구로 보내오고요. 이때의 과정이 소련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계속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미국도 바짝 추격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소련이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최초 타이틀이 걸린 만큼 경쟁이 정말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 박사님, 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기술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적으로 우주 탐사 분야에서 소련이 계속 한 발씩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고려했었던 게 바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 탐사. 네, 유인 탐사를 목표로 미국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 계획을 이제 아폴로 계획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달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도를 했었고 마침내 미국이 1969년 7월 20일에 달 표면에 착륙하고 사람이 달 표면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미국이 몇 번을 더 시도를 했죠. 네, 계속해서 아폴로 미션에서 우리가 사람을 쭉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궤도선만 간다거나 그리고 로버만 착륙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인 탐사선이 가는 것과 유인 탐사선이 가는 것, 무인과 유인의 차이가 꽤나 큰 것이겠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무인 탐사선을 보내면 기기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달에 그냥 보내고 거기 그냥 둬도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성공시킨 게 아폴로 계획인데요. 아폴로 계획의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달 근처까지 간 다음에 사령선은 달 궤도를 돌고 있고 거기서 달 착륙선만 따로 빠져나와서 달에 착륙했다가 상승선을 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승선이 지구로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달 궤도로 올라와서 계속 궤도를 돌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령선에 다시 도킹해서 사령선을 타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 사령선에서 우주인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 안에서 이 상승선과 사령선이 만나는 게 굉장한 기술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아무것도 없고 뭐 손잡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도킹하는 기술, 또 도킹을 한다는 거는 서로 딱 맞물린다는 건데요. 맞물리려면 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맞물리려면 서로의 속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의 속도를 맞춰서 성대 속도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기술을 이제 랑데부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네. 랑데부가 성공적으로 되면 도킹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랑데부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정말 뜨거운 달 탐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박사님. 네, 지금 여러 국가들이 달 탐사를 위해서 정말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역시나 선두주자는 미국이고요.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달의 유인 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큰 계획을 세웠고 거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브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도 2026년, 28년경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데 기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기 위한 기술들을 시험하고자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인도가 갔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계속해서 지금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미국 얘기 나왔고 인도 얘기 나왔고 일본 얘기도 나오고 아니 우리나라가 빠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도 지금 달 탐사를 시작했죠. 네. 우리나라가 작년 8월에 달 궤도선 다누리를 쏘아서 아주 잘 도착했고요. 네. 가는데 한 4개월 반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을 무사히 마쳤고 12월에 달 궤도에 도착해서 시스템 점검도 좀 하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탑재체들이 다 정상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모든 탑재체들이 무사히 잘 도착해서 좋은 관측 자료를 얻고 있고요. 연료가 좀 남았다고 해요.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간 에너지가 조금 남아서 원래는 임무를 1년만 하기로 했었는데 3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파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모든 걸 관찰하려면 조금 마음이 급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아져서 여유 있게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달 탐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협약을 해서 좀 달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크게 봐서는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하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달에 화물을 보내는 서비스, CLPS라고 쓰고 클립스라고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클립스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 달 착륙 임무를 완전히 전담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나사가 직접 착륙선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착륙선을 기업에서 자기들이 만들고 보내는 것도 하고 착륙 임무를 운용도 하고 데이터도 지구로 보내주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뭐 2세대 이상 무인 달 착륙선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민간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달에 착륙선을 보낼 기회가 많다면 그중에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4개의 관측기기를 개발해서 지금 그 미국의 클립스 착륙선들에 실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송하게 된 루센이라는 루센. 관측기기입니다. 뉴스에서도 좀 다뤄주셨는데요. 저희가 개발을 무사히 잘 마쳤고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착륙선 담당 업체로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번의 테스트를 좀 더 거칠 예정이고요. 2024년에 달에 착륙할 겁니다. 참, 두 분이 이제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 탐사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클립스 프로그램에 4개의 관측기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 총괄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프로젝트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민섭 박사님은요? 저는 그 클립스 프로젝트에서 그레인캠스라고 하는 그 과학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 과학 탑재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두 분 때문에라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신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모든 프로젝트가 아마 같을 텐데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에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따져서 그런 좋은 발견할 수 있는 관측기기들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달 탐사, 우주 탐사는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짧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보통 우주 탐사를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의 시간을 고려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탐사선들 또 관측기기들을 설계하고 실제로 개발하고 또 발사해서 달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잘 받아서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전체 우주 탐사의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개발만 하고 종료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과학적인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박사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든 계획들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우주 탐사 강국인 미국의 선례를 봤을 때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 아래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클립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누리 보내고 그 다음 계획이 없다거나 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형태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계획을 만들고 큰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 아래에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에는 아직 조금 그 저변이 확대가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달에 정말 이곳저곳 열심히 탐사해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심채경 박사님, 정민석 박사님이 더 뜨겁게 열정을 발휘해 주신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달 탐사 선진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이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를 신선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캐나다 워털로대 연구팀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곤충의 습성에서 착안했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딱정벌레와 거미. 거미줄을 늘어뜨려 공기 중에 물방울을 채집해 수분을 보충하는 거미와 등껍질 표면에 왁스 물질이 칠해져 있는 딱정벌레는 습한 날일수록 많은 돌기에 물이 맺혀 입으로 물이 쭈르르 들어갑니다. 연구팀은 천연 식물성 물질을 활용해 거미줄 구조를 미세하게 구현한 막을 만들고요. 딱정벌레의 표면과 유사한 형태이면서 왁스 성분으로 코팅된 표면을 설계해 작은 물방울을 포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위해 이번에는 스스로 수분을 내보내는 버섯의 독특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왠지 자연이 준 선물 같지 않나요?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람 피부처럼 스스로 회복되고 늘어나면서도 고효율 열전 성능을 가진 소재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강지형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탄성 고분자 소재의 기계적 물성과 자가치유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고분자 설계법을 개발한 것인데요. 웨어러블 전자기기 같은 차세대 전자기기를 손상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소재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성질은 필수! 그런데 이 자가치유 능력은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내구성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다른 기능을 갖는 두 음이온을 섞으면 기존 소재보다 강성이 3배 향상되면서도 자가치유 효율성도 높아지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간단하지만 잘 늘어나고 심지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설계법이라니 차세대 소재로서 딱인데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메타 우주 시대 달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빈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이제 밤하늘에 뜬 이 달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 저기 우리 다누리호가 있구나. 오늘은 달이 하얗네. 가깝구나. 이런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 화이팅하는 마음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솔빈 씨 눈이 더 반짝반짝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정 박사님? 오늘 특별한 경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 박사님? 네, 저도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두 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